내 이름은 코우. 배신의 쓰라린 고통과 분노를 뼛속 깊이 맛보고 있는 남자다. 이 고통의 원인은 바로 내 아내에게 있다. 그녀는 나를 두고 같은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다. 그 자식도 아내가 있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3개월 정도 전의 일이다. 오늘은 일이 있어서 평소보다 늦어질 것 같아. 알았어. 그럼 저녁은 내가 알아서 먹을게. 당시 우리들은 맞벌이였기 때문에 둘만의 시간을 갖기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쓸쓸하게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여보세요? 네가 먼저 연락을 다 하고 무슨 일이냐? 너 지금 한가하게 그런 소리나 할 때냐? 네 와이프 방금 어떤 남자랑 호텔로 들어갔어. 물론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사진 보냈으니까 확인해봐. 이럴 수가. 하지만 증거 사진까지 있는 마당에 아내의 불륜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충격 때문인지 나는 위에 든 걸 모조리 토해내고야 말았다. 젠장 어째서냐고. 배신당했다는 절망감과 함께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져 그날은 정말 종일 울기만 했다. 하지만 다음날 우리 부부가 함께 사용하던 침대 위에서 평온한 표정으로 자는 아내의 얼굴을 보자 가슴 속에서 맹렬히 타오르는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감히 날 두고 그 새끼는 물론 내 아내까지도 전부 지옥에 떨어뜨려 주겠어. 그렇게 맹세한 나는 두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우선은 증거도 확보하고 상대 남자에 대한 정보도 얻을 겸 탐정을 고용했다. 불륜 관련 의뢰시군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은 시간과 정보 싸움이다. 두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빠르게 모든 걸 알아내야 한다. 그런 다음 나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걔가 어떻게 우리한테? 너 당장 이혼해! 어디서 감히 시집간 여자가 딴 놈을 만나? 내가 두 사람에게 복수할 계획이라는 말을 하자 아빠가 가족들한테 다 이야기해놨다. 그런 짓을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선뜻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다.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오길 기다리는 한 달은 정말 길게만 느껴졌다. 여보, 우리 이번 휴일에 쇼핑이나 갈까? 그러자. 시간 비워둘게. 그 시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날 대하는 와이프의 얼굴을 보는 건 누가 가슴에 대패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힘겨웠다. 와이프에 대한 혐오감에 화장실에서 먹은 것을 개워내길 수차례.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지만 난 복수할 날만을 꿈꾸며 견뎌냈다. 그렇게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불륜 증거와 그 남자분에 대한 개인정보입니다. 의심받고 있다는 생각이 없는 건지 경계심이 없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하네요. 드디어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수의 순간. 네 와이프랑 그놈 둘 다 이 호텔에 있다. 곧 닥칠 일도 모르고 퍼질러 자고 있겠죠. 난 친척분들과 함께 두 사람이 자고 있는 호텔로 향했다. 문을 걷어차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자. 누구야 당신들? 우릴 보고 놀란 듯 소리치는 불륜남과 얼굴이 하얗게 질린 와이프가 있었다. 이 여자 남편이다 이 자식아! 야! 우린 불륜남을 흠씬 두들겨 패준 후 두 사람을 밧줄로 꽁꽁 묶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을 가까운 강으로 데려가서는 그만해! 제발 그만! 빨리 안 들어가! 미리 준비한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에 두 사람을 밀어 넣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행동은 침저롱이라고 불리는 형벌이다. 방법은 불륜을 저지른 남녀를 돼지 운반 틀에 넣어 강물에 빠뜨리는 것뿐. 결혼하고도 욕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돼지랑 다를 게 뭐겠어. 안 그래 여보? 여보, 지금 장난하는 거지? 시대극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형벌이라 그런지 두 사람의 얼굴은 혼자 보기 아쉬울 정도로 하얗게 질려갔다. 내 얼굴을 보고 장난이 아님을 깨달은 듯 두 사람은 말이 많아졌다. 이런 짓을 하고도 네가 멀쩡할 줄 알아? 우리 가족들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맞아! 우리 아빠랑 엄마가 당신을 가만히 둘 것 같아? 뭐 이런 헛소리를 할 거라는 것 정도는 다 예상한 일이다. 그렇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특별 게스트 등장이다. 당신 같은 남편은 오히려 죽어주는 게 날 돕는 거야. 내가 널 그렇게 키운 적이 없는데 고우한텐 죽음으로 갚도록 해라.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래,
난 이 녀석들의 그런 얼굴이 보고 싶었다고. 바구니에 건 막대기를 어깨에 짊어지고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간 우린.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미안, 잘 가, 여보. 마지막 인사와 함께 일제히 막대기에서 손을 놓았다. 그 순간 바구니는 강물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살려줘! 다신 안 그럴게! 약속할게! 제발! 나 좀 살려줘요.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보려 필사적이었다. 두 사람이 든 바구니가 완전히 가라앉자 목소리 대신 기포가 올라왔지만 그것도 몇 분 지나자 사라졌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일에 관해서 두 분께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사과드려야죠. 그래, 나야말로 미안하다. 그렇게 내 복수는 끝이 났다. 나는 이번 일의 주범으로 교도소에 들어와 있다. 이 정도는 각오한 일이야. 상관없어. 오랜 교도소 생활도 두 사람의 단말말을 생각하면 그리 길게만 느껴지진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사타케 히로후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니 최근 인생계에게 큰 차질이 생긴 남자다. 매일같이 죽자살자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는 나지만. 사타케 씨, 그동안 꽤 병치레를 많이 하셨군요. 네, 제가 운이 좀 안 좋았습니다. 최근 상황이 좋지 않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도를 넘은 것 같은데요. 1년에 3분의 1을 쉬다니. 사타케 씨의 빈자리를 채운다고 다들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던 건 내 잘못은 아니지만 회사를 너무 오래 쉰 건 사실. 회사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영업 성적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월등히 좋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저희도 그에 따른 대처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새겨 듣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타케, 인도에 출장 갈 일이 생겼는데 내일 당장 출발할 수 있겠나? 당장 내일이라고? 네, 갈 수 있습니다, 부장님. 부장님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슬프지만 치에와의 연말 데이트도 캔슬이다. 그렇게 나는 인도로 향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이라는 건, 연말에 할 일이란 건 세계 어디를 가나 똑같군. 뉴델리 지사의 재고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현지에서 채용한 사원들만으로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나 뭐라나. 단순 노동이 따로 없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할 수는 없는 법. 그랬다간 회사에서 잘리는 건 시간 문제일 테니까. 여기서부터 이 블록이 입하된 상품들이고 반대편이 반품된 상품입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니 확실하게 체크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풍토병이 도사리는 해외에서는 더 조심해야 한다. 이번에 또 병원 신세를 진다면 정말 목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 그런 이유로 이번 출장은 특히나 더 위생에 신경을 썼다. 인도에 왔으면 가래지 라고 말하고 싶지만 위험하다. 이곳의 요리도 생수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난 결국 출장 내내 직접 가지고 온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웠다. 직장을 잃고 바닥에 나앉을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고생이라고도 할 수 없겠지. 호텔 방은 강력한 방충제를 뿌려놨다. 위험은 어디서 닥칠지 모른다. 진드기는 물론 모기 한 마리 살려둬선 안 된다. 저번엔 말파리가 기생한 적도 있으니까. 그런 일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거 무슨 냄새야? 방충제 냄새 같은데? 아, 미안해요. 저한테서 나는 냄새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옷도 벗을 수 없다. 노출된 부위는 최대한 방충제로 가드해야 한다. 그렇게 눈물겨운 노력을 거듭한 덕분에 나는 무사히 출장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목숨 연장은 가능하겠어. 확인 작업도 조금만 더 하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니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확인 작업은 전부 끝났습니다. 비행기 시간까진 아직 시간이 있으시죠?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제안은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제안은 민폐라고. 곧바로 짐을 챙겨서 공항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서둘러 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다리다. 다리에 뭔가 저릿하는 고통이 느껴졌다. 왔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온 거야. 침을 두 방 쏘인 것 같은 고통. 설마 자재에서 목 같은 게 튀어나와 있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리를 내려다보고는 질겁했다. 뭐야? 어째서인지
그곳엔 거대한 뱀 한 마리가 내 정강이를 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녀석 코브라다. 킹 코브라야. TV에서 본 적 있어. 달 노리고 있는 게 벌레나 세균 정도일 거라고 방심하고 있었던 건가? 내 쪽으로 올려다보는 코브라의 시선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킹 코브라, 독사 중에서도 탑을 달리는 크기와 강력한 신경독을 가진 뱀으로 그 독에 당하면 코끼리도 즉사한다는 정보가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런 위험한 놈에게 물렸으니 곧 나는 사타케 씨, 괜찮으세요? 현지 스태프들의 목소리가 점차 멀어진다. 안 돼, 이건 기절할 징조가 분명해. 젠장, 내가 질까 보냐? 이번에 쓰러지면 내 목이 날아간다고. 기절은 안 된다, 절대. 입술을 깨물며 날아가는 의식을 붙잡은 나는 코브라를 그대로 들어올렸다. 심장이 아프고 눈은 흐려졌지만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감염병을 이겨온 몸. 이 녀석에게 물렸습니다. 병원은 어디죠? 네? 난 이 정도로는 죽지 않는다. 곧바로 현지 병원으로 안내받은 나는 진단실로 직행했고, 이 뱀에 물렸습니다. 혈청이 필요해요. 어서. 네?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코브라의 본토인 인도의 의사도 놀란 듯했다. 그렇게 나는 무사히 혈청을 맞을 수 있었고, 생각보다 필요한 혈청의 양이 많군요. 코브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보다 누워서 맞으셔도 됩니다. 아니요, 제 목숨이 달린 일이라서요. 800ml 혈청을 주입받았다. 의사는 2-3일 정도 입원하라고 했지만 거절했다. 귀국 후 이틀간의 휴일 동안 회복하면 된다. 회사인 이미 코브라에 물린 일에 대해 보고가 들어갔겠지만 병원 신세는 질 수 없다. 절대. 그날 나는 무사히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에 탔으니 이젠 자도 되겠지? 힘든 하루였어. 일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내 목이 날아갈 일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소동이 이미 회사에 알려진 탓에 에이! 코브라 킬러! 시끄러워! 한동안 직장에서 놀림을 받아야 했지만 회사에서 잘리는 것보단 나았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이 몸은 살아남을 거라고! 내 이름은 덕. 베트남에 사는 40살의 남자다. 덕 아저씨! 그래, 잘 지내니? 나는 왼쪽 다리가 하나 없다. 1981년 2월 25일 나는 쌍둥이 형제의 동생으로 베트남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고귀한 생명 탄생의 이면엔 한 가지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나와 형 베토의 몸은 하반신에 이어져 있던 것이었다. 결합상생아입니다. 네? 우린 복부와 생식기 그리고 항문 부분이 이어져 있어 두 다리에 짧은 다리 하나를 더해 다리가 3개뿐이었다. 결합상생아란 몸의 일부를 공유하는 쌍둥이로, 일란성 쌍둥이가 태내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일부가 붙은 상태로 태어난 경우를 말한다. 이러니 엄마가 충격을 받으신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어째서 우리 아이들이 어째서? 고엽제의 영향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모든 원인은 바로 고엽제에 있었던 것이다. 이건 1962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진행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대량으로 살포한 맹독성 고엽제의 후유증 중 하나였다. 300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고엽제의 피해를 보았고, 그 손자는 물론 4대에 걸쳐 피해 사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엄마는 고엽제가 살포된 지역에서 살며 그곳에서 고엽제가 포함된 우물의 물을 마시며 살아오신 것이다. 결합상생아는 200만 명 중 1명의 확률로 발생한다고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25년간 30명 이상의 결합상생아가 발견되었다. 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도 하고, 포기하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어머님. 제대로 된 생활도 불가능한 몸.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들의 인생은 바닥에 내던져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우린 1살 때부터 엄마와 떨어져 병원에서 살아야 했다.
언젠가는 수술을 해서 분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싶지만 엄마가 미안해. 베토야, 더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홀로 농사일을 하는 엄마는 절망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한 줄기 빛은 비쳤다. 이건 베트남 전쟁에 남긴 상흔입니다. 고엽제에 의한 피해가 분명합니다. 우리 모습이 전파를 타며 베트남 전쟁의 피해자로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대규모 지원 활동이 시작되었다. 세계 각지에서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린 그렇게 베트남 전쟁 피해의 상징이 되었다. 일본인은 모금을 통해 우리에게 휠체어까지 보내주었고 휠체어를 보내주셨단다. 우와! 그들의 기부금 덕분에 수술을 할 비용 또한 마련되었다. 하지만 베트남 의사들은 분리수술을 한 경험이 전무했다. 그런 탓에 일본 적십자회의 협력으로 베트남과 일본의 의사단이 연합했다. 힘을 합쳐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술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다. 하지만 4살이 되던 해 형이 급성 뇌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태생적으로 우리 몸은 그저 연약하기만 했다. 우린 일본 적십자회의 지원으로 일본으로 긴급 이송되었고 두부를 절개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수술을 받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형에겐 후유증이 남았다. 베트남으로 돌아온 후에도 형은 밤중에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등 괜찮니? 베토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몇 번이고 생사의 고비를 넘겨야 했다. 몸의 장기를 공유하는 우리. 사실 형이 죽게 되면 내 목숨도 위험해진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하루라도 빨리 분리수술을 진행해야 했다. 외과, 마취, 임상, 내과, 심혈관, 기재 등등 모든 분야에서 스페셜리스트 분들을 선출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베트남 출신의 의사 70명과 일본인 의사 4명의 수술팀이 결성되었다. 그 후 의사들은 수술을 진행하기에 앞서 지금 이 타이밍에 여기에 메스를 대야 합니다. 네! 마네킹을 이용해 몇 번이나 수술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7살이 되던 해 3개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수술은 성공할 거다. 그래, 그러니 안심하렴. 베트남의 호치민시에서 전설적인 수술의 막이 올랐다. 세계가 집중하는 이 수술은 여러 나라에 생중계되었다. 지금 막 수술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혹하기만 했던 분리수술은 17시간 만에 끝이 났다. 생사를 건 대수술은 의사들의 단결 속에 성공했고 고생했다, 얘들아. 형에겐 왼쪽 다리가, 내겐 오른쪽 다리가 남은 상태로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중 우리는 점차 회복돼 갔다. 그 후 나는 25살에 결혼했는데 그런 나의 결혼식을 주최해준 것은 바로 너가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내 목숨의 은인이자 분리수술에 참여했던 의사들이었다. 하지만 날 때부터 몸이 약했던 형은 저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형! 신부전과 폐렴으로 인해 26살의 나이로 죽고 말았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주어진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전쟁은 이런 비극을 낳는다는 것을. 내 이름은 타카다 요지로. 일본 제국군 제152사단에 소속된 육군 소위다. 1945년 6월 미군에 의한 본토 공습은 갈수록 심해져 갔다. 연이은 공습을 받은 관동 지역의 국민들은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우리 152사단은 다가오는 본토 결전에 대비할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적군의 비행기가 유카이 치바시에 접근 중. P-51편대 기수 다수. 그날도 미군은 우리를 습격했다. 날아온 미군의 비행기는 민간인을 주저없이 쏴 죽였다. 엄마! 극악무도한 미군 놈들, 용서할 수 없다. 물론 일본군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남은 전력을 총동원해서 요격기를 날렸고 터들아! 궁중전 끝에 적기 하나를 격추했다. 적기 조종사가 낙하산을 타고 후가 마을에 착륙. 좋아, 타카다 소위, 소대를 이끌고 가서 즉시 포박하라. 예, 알겠습니다. 부하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향했다. 적군 수색을 할 필요는 없어 보였다. Help me. 여러분, 이놈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서 잡았습니다. 수고했다. 데려가라. 이 미군은 마을 한가운데 착륙해 마을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한 모양이었다. 이 악마 같은 놈! 아들의 원수! 잊어버릴 테다! 운도 없지.
주민들이 분노하는 건 당연했다. 연행한 미군을 신문하는 일은 영어 능통자인 내 담당이었다. 이름과 계급은 존 스캔런, 육군 중위다. 영어는 할 줄 알지만 미국인을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눈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미군은 나랑 나이도 엇비슷한 청년처럼 보였다. 미군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라고 배웠는데 듣던 거랑 딴판이잖아.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 나나 존이나 같은 인간일 뿐이었다.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조약에 따라 포로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며 존을 안심시켰다. 일본군은 야만적인 악마라고 들었는데 단단히 잘못 짚었군. 일본인은 악마가 아니야. 네가 악마가 아닌 것처럼 말이지. 고마워, 타카다 소이. 그런데 신문 직후 뭐라고? 누가 그런 명령을 내렸지? 소장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듣게 됐다. 포로의 양손을 묶은 다음 밖에 구경거리로 전시하라는 명령이었다. 포로 학대는 전시국제법 위반입니다. 전쟁 범죄란 말입니다. 닥치고 명령에 따르도록. 상관의 명령은 천황 폐하의 명령이라는 걸 잊었나? 나는 동요했다. 일본 국민은 미군을 엄청나게 미워한다. 대본령이 증오를 부추긴 면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존을 밖에 방치했다간 죽고 말 것이다. 끔찍한 일이 벌어질 텐데. 상층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지. 연이은 공습 탓에 국민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다. 이때 미군을 산 제물로 내놓고 증오심을 한층 증폭시킴으로써 사기 증진을 꾀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교정에는 많은 시민이 모여 있었다. 잘 봐라! 망할 미군 놈이 여기 있다! 쌓여왔던 한을 쏟아내도록 하라! 모두 증오에 사로잡혀 살기등등했다. 그리고 끔찍한 폭행이 시작됐다. 아들의 원수! 우리 아빠 돌려줘! 극심한 증오는 곧 폭력이 되어 존을 덮쳤다. 금세 사람들이 몰려들어 소란을 수습하기 힘들어졌고 존중이는 더 넓은 장소로 이동했다. 살려줘, 다카다 소이, 제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광장에 모인 민중은 수천 명으로 불어났고 모두 핏발선 눈으로 중위를 폭행했다. 그 사람을 돌려줘! 죽여버릴 테다! 지켜! 나도 한번 때려보자! 나도! 중위는 더 이상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몇 시간에 걸친 끔찍한 폭행 끝에 끝났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치, 존은 죽었다. 참극을 직접 목격한 나는 크게 동요했다. 이건 살인에 불과합니다! 범죄라고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하! 비열한 공습으로 민간인을 학살한 건 그놈들도 똑같아!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한 명의 목숨이 그리 중하단 말인가?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는 국가로서 닥쳐라! 포로를 학대하는 건 연합국도 마찬가지야. 독일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겐가? 이기면 된다. 우리가 승리하기만 하면 미국 놈들을 죄다 전쟁 범죄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어. 우리는 그 전에 법정 대신 철퇴를 내린 것에 불과하네. 알아들었나, 다카다 소이? 나는 물었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 질문을. 소장님, 만약에 우리가 패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망언인가? 우리가 진리가 없다. 패배주의에 찌든 놈 같으니 그런 생각일랑 하지도 말라. 흥분 상태였다는 이유로 상관에게 토를 단 점은 불문에 붙여졌다. 미안하다, 존중이. 좋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일본은 패배했다. 나와 상관은 B급 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연합국은 전쟁 범죄를 추궁당하지 않았다. 전쟁, 범죄, 국제법은 대체 뭘까? 난 모르겠다. 내 이름은 징롱호. 뭐야, 저 사람? 특수 분장인가? 길을 걸을 때면 모든 이들을 뒤돌아보게 만든다는 바로 그 소문의 주인공이다. 사람들이 나를 보곤 자기도 모르게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이유, 그건 바로 오늘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군. 보다시피 두부에 칼이 꽂혀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전의 이야기다. 어느 날 밤 집에 강도가 들었다. 당장 돈 내놔! 나는 그가 방심한 틈을 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 어딜 전화하는 거야? 으악! 강도에게 들킨 탓에 괜한 분노를 사게 되어 두부를 공격당했다. 사건 직후 어찌저찌 자력으로 병원까지 간 나는 목숨은 부지했지만 치료가 끝난 뒤에도 뭐야 이거? 두부 좌측에 꽂힌 칼은 그대로였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칼을 제거하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데다 저희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치료엔 한계가... 죄송합니다. 네? 실패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악몽 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결국 나는 진통제를 처방받은 후 칼에 찔렸는데 진통제를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야? 그대로 퇴원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퇴원 후에 날 기다리고 있던 것은 끔찍한 나날들이었다. 이런 간판이 보이지 않아. 오른쪽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걷는 게 무서울 정도였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짧은 주기로 찾아오는 만성적인 두통에 매일매일 시달려야 했다. 이제 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자다가 한번 잘못 뒤척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쉽게 잠들 수조차 없었다. 그렇게 나는 머리에 칼이 꽂힌 채로 26년이란 세월을 살아냈다. 혹여 뇌가 다치지는 않을까 조심하며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서서히 드러났다. 요즘 왼쪽 손이랑 왼쪽 다리가 저릿한 느낌인데 결국 좌반신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찾아왔다. 실례합니다. 칭 씨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칭입니다만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칭 씨에게 저희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들은 다른 지역에서 온 의사들이었다. 그래서 그 제안이란 게 뭐죠? 아, 지금도 칭 씨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칼에 대한 겁니다. 저희라면 그 칼을 빼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정말입니까? 거의 반포기 상태였던 나에게 기적과도 같은 제안이 들어온 것이다. 그의 제안에 따라 나는 곧바로 다른 지역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대단한 설비로군. 이걸로 전보다 더 정확하게 현재 칭 씨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신식 설비로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칼은 두개골 아랫부분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시신경을 압박해서 급격하게 시력 저하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겪은 신체적 불편함들이 어째서 발생한 것인지 그 원인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수술날이 다가오자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처음 날 진찰한 의사에게 들은 가망이 없다는 말들이 귓가에 울렸기 때문이다. 저희 병원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로선 도저히 해드릴 수 있는 게 실패하면 죽게 된다고 생각하니 불안함이 밀려들어왔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 의사들은 자신의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전 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낼 계획입니다. 부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의 말에 나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수술 당일 칼을 적출하겠습니다. 수술 중 작은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나는 죽는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 정밀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성공이야. 우선적으로 칼을 적출하는 수술에 성공했다. 이런 게 내 머릿속에 26년이나 있었다니. 그 뒤로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세정하는 2차 수술에도 성공하였고 이걸로 시력은 물론 마비, 두통 등의 증상들이 서서히 회복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두통도 마비 증상도 사라져 수술 후 경과도 좋은 상태다. 의사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머, 칭씨! 벌써 걸을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아직 젊은데 이런 거에 질 수는 없죠. 내 인생은 이제부터다. 내 이름은 사타케 히로후미.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난 지금 어떤 증상 때문에 한창 고생 중이다. 또 이러네. 그 증상이란 왼쪽 팔을 찔끔찔끔 괴롭히는 커다란 물집이다. 물집이 난 건 며칠 전의 일이었다. 샤워 중에 갑자기 복사뼈에서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커다란 물집이 잡혀 있었다. 화상 같은데 어디 온수배관에 닿았나? 그때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연고를 바르고 그냥 냅뒀는데 하지만 물집은 전혀 낫지를 않았고 가려워. 비 오는 날 등 물에 닿으면 특히 증상이 심해졌다.
역시 이상하다. 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회사가 한창 바쁠 시기다.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 사타케 씨, A사 청구서 다 됐나요? 조금만 기다려. 무언가가 꿈틀대는 듯한 불쾌감을 참으며 업무에 매진했다. 여차저차 바쁜 시기를 무사히 넘긴 나는 피로 회복에 목욕탕만 한 게 없지. 날 위한 선물로 대형 목욕탕에 왔다. 하지만 난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악몽을 마주하게 된다. 사우나에 오래 있었더니 좀 덥네. 냉탕에서 식혀야겠다. 한껏 달아오른 몸을 냉탕에 담근 순간 발에서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고통이 날 덮쳤다. 고통에 까무러칠 뻔하며 발을 본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이게 대체 뭐야? 물속에 있던 물집을 찢고 하얀 지렁이 같은 것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던 것이다. 끔찍한 광경에 바로 탕을 뛰쳐나와 스님, 여기선 휴대전화 금지. 119죠. 살려주세요. 발에서 벌레가. 알몸으로 119를 부르고 그대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환부를 본 의사는 오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틀림없네요. 이건 기니벌레입니다. 기니벌레요? 기생충의 일종입니다.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네요. 사타케 씨, 최근 1년간 아프리카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일 때문에 에티오피아에 한번. 거기서 생수를 마셨나요? 잘 기억이... 바로 그때 한 가지 기억이 머리를 스쳤다. 1년 전 회사 소유의 커피 농장 시찰을 위해 에티오피아의 한 마을에 들른 적이 있었다. 더워. 목말라 죽겠네. 사타케 씨, 여기 물이요. 목이 너무 말라 마을 사람한테 물을 받았는데 뭔가 탁하긴 했지만 그냥 마셨다. 아차차, 그때였구나. 아마 그런 것 같네요. 그 뒤 의사는 기니벌레의 생태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기니벌레는 서아프리카 지역에 분포하는 흰색 선형 동물이다. 주로 저수지 등지에 사는 물벼룩에 기생하는데 이 물벼룩이 들어있는 오염된 물을 마시면 감염된다. 인체에 들어온 유충은 소장에서 알을 깐 후 피부를 통해 다리까지 이동한다. 그 후 1m가 될 때까지 성장하며 숙주의 발이 물에 닿으면 피부를 뚫고 나와 물속에서 산란한다. 즉 내 몸 안에서 알을 낳고 잠복해 있다가 발이 물에 닿기를 기다린 것이다. 선생님, 설마 이것 때문에 죽진 않겠죠? 죽지는 않겠지만 콜막염으로 못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못 걷게 된다니. 그 후 기니벌레를 적출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었다. 여기랑 여기 두 마리 있네요. 한 마리는 이미 죽은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선명하게 찍히다니. 그런데 저걸 어떻게 빼죠? 수술해야 하나요? 아니요. 발을 물에 담가서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그걸 잡아다 성냥개비에 감아서 잡아 뺄 겁니다. 완전 아날로그네요. 피부 속을 헤집고 다니기 때문에 수술은 어렵다고 한다. 좀 불안하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발을 물에 담그세요. 네. 그렇게 실로 원시적인 적출 작업이 시작됐다. 발이 물에 닿자마자 물집이 잡힌 데가 꼬챙이로 찔린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중간에 끊기면 후유증이 남습니다. 후유증은 안 돼. 벌레랑 같이 사는 건 오늘로 끝낼 거야. 그렇게 지옥 같았던 적출 작업이 끝났다. 잘 참으셨네요. 이게 몸속에 있던 벌레입니다. 아직도 꿈틀대잖아. 징그러.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환부를 소독하는 것으로 처치는 모두 마무리됐다. 발에 이상이 느껴지면 다시 내원하세요. 기니벌레, 이 기다란 게 몸 안을 돌아다니며 근육 조직을 파먹는 바람에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듣자 하니 이 병은 곧 근절될 거라고 한다. 그래, 제발 이대로 영원히 사라져라. 꼬챙이로 찔리는 듯한 고통은 두 번 다시 느끼고 싶지 않다. 내 이름은 사타케 히로후미. 피곤하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나는 요즘 이전에 알았던 감염증으로 몸이 좋지 않다. 내일도 연말이라고 할 일이 태산인데 귀찮다. 우리 회사의 매출은 국가의 경제정책에 쉽게 좌우되는데 최근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경제정책들 탓에 경영진들이 난리가 났다.
우리 부서는 아직 괜찮은 편이지만 경영 부진이 심각한 부서도 있어 회사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사업소 매각이니 정리 해고니 하는 소문마저 나들고 있어 나도 최대한 몸을 사리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현 상황은 내가 뭘 한다고 나아질 상황이 아닌 것이 현실. 그 애니 분명 녹화해 뒀을 텐데 쉬는 날엔 애니나 게임, 인터넷 서칭 등 거의 집 밖에 나가지도 않는다. 그런 내게 지혜는 요즘 질린 것 같았다. 자기, 너무 오타쿠 같은 거 아니야? 뭐 틀린 말은 아니지. 괜찮아. 여자는 두디로도 충분하니까. 라고 말은 했지만 물론 이건 허세일 뿐이다. 신체 건강한 남자이기에 나도 저녁엔 반찬 삼을 무언가가 필요하다. 아, 지혜랑은 언제쯤 할 수 있으려나.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번은 해봐야 할 텐데. 그렇다. 난 아직 경험 한 번 없는 동정이다. 뭐 잘못됐냐? 어쨌든 오늘 밤도 이 녀석이 못 참고 고개를 들었다. 라고 생각한 순간 어라? 왠지 왼쪽만 과하게 큰 것 같은데? 그날따라 왼쪽 알이 오른쪽 알보다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성병인가? 아니야, 그럴 리가. 해본 적도 없는 동정이잖아 나. 울고 싶을 정도로 한심하지만 100% 성병일 리는 없었다. 뭐 아픈 것도 아니고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으려나? 똘똘이는 평소처럼 건강하니 괜찮겠지.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으악! 이게 뭐야? 왼쪽 알이 커지나 못해 달걀만 해줬고 알은 테니스볼 정도로 단단했지만 눌러도 주물러도 아프지가 않아. 아프지만 않은 게 아니라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너무 이상했다. 내 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쯤 되자 나는 더는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병원에 가야겠어. 어느 과로 가야 하지? 역시 비뇨기과에 가야 하려나? 나는 병가를 내고 병원으로 향했다. 국부를 남한테 보이는 건 부끄럽지만 진료가 시작되었고 하반신은 전라 상태였다. 의사 선생님이 예쁜 여자쌤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야, 내가 요즘 야동을 너무 많이 봤군. 조금 아플지도 모릅니다. 참으세요. 제법 나이가 있는 남자 의사 선생님은 한참을 내 알을 주물럭거리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한번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야,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초음파 사진을 찍은 후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사타케 씨, 당신은 고환암입니다. 암이요? 지금까지 살면서 들은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다.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큰일이니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합니다. 바로 적출 수술 진행하시죠. 적출. 생각을 다 정리하기도 전에 왼쪽 알과의 영원한 이별이 확정되었다. 나는 곧바로 입원해 수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하복부를 절개해서 고환을 적출하는 수술입니다. 국부를 직접적으로 절개하는 게 아니군요. 다음날 아침 일찍 수술이 잡혔다. 알이 하나 없어도 남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래도 무섭다. 수술도 암도 너무나도 무섭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내 불안한 마음은 신경도 안 쓴다는 듯 수술의 순간은 다가왔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의 손에 의해 내 그 부분이 초등학생 마냥 맨질맨질해져 갔다. 수술대에 올라 마취를 하나보다 하고 있는데 수술은 이미 끝나 있었다. 기분이 어떠세요? 벌써 수술이 끝난 건가요? 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여러 의미로 마음의 준비를 하던 입장에서 조금 김이 새는 느낌이었다. 그로부터 퇴원까지 며칠간은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나갔다. 정말 없어졌구나. 그저 질량을 잃은 아랫부분을 보고 있자니 이유 없이 슬픈 기분이 들었다. 마지막 날 CT를 찍고 다른 곳으로 암이 전이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어떤가요? 깨끗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사타케 씨. 의사 선생님의 그 말과 함께 5일간의 입원 생활도 끝이 났다. 치료비로 12만 엔을 낸 덕에 가벼워진 주머니와
가벼워진 또 다른 주머니와 함께 걷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송이 들려왔다. 크리스마스구나. 연인들의 날에 난 소중한 알을 잃다니. 인생이란 정말 씁쓸하다. 그의 이름은 솔 크루그먼. 간염 연구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연구원이다. 그는 미국 의학회의 최고상인 라스커상도 수상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의 빛나는 성공의 이면엔 무시무시한 인체 실험이 숨겨져 있었는데, 당시 간염 전문 연구원이었던 크루그먼은 오로지 연구에만 몰두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됐다! 드디어 A형 간염이랑 B형 간염을 식별하는 데 성공했어! 이건 세계 최초의 쾌거라고! 하지만 이례적인 속도로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을 해내던 그였지만, 이런 젠장! 혈액 샘플만 가지고는 이 이상 연구를 진척시키는 건 불가능해! 이미 한계에 부딪힌 간염 치료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체를 이용한 실험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어느 장애인 시설로 눈을 돌렸다. 훌륭해. 여긴 실험 샘플이 되어줄 보석들이 넘쳐나잖아. 대부분의 시설 입주자들이 IQ 20 이하의 최중증 지적장애인인 윌로우브룩 주립학교. 하필이면 크루그먼은 이 시설의 학생들을 피실험체로 삼아 인체 실험을 진행한 것이다. 실험의 내용은 이러했다. 너는 이쪽이야. 얼른 움직여. 먼저 개발 중인 간염 발생을 예방하는 약을 투여한 아이들과 투여하지 않은 아이들로 두 개의 그룹을 만든 다음 의도적으로 각 그룹의 아이들을 간염에 걸리게 해서 치료제의 효과를 보는 것.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아이들을 감염시키는 방법으로. 자, 달달한 밀크쉐이크 먹자. 그 방법이란 바로 간염 환자의 용변을 섞은 밀크쉐이크를 마시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면 할수록 보다 많은 실험 샘플이 필요해진 그는 시설 입소 조건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야겠어. 어떤 조건이죠? 아주 극악무도한 방법을 고안해낸다. 입소자는 예외 없이 치료 실험의 대상이 된다. 이 실험으로 입소자들이 어떠한 손해를 입는다고 해도 우린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건이지. 보통의 부모라면 이런 시설에 아이들을 맡길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상식. 하지만 나도 더는 무리야.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가 그저 버겁게 느껴지기만 한 부모들의 수가 꽤 있었던 것이다. 미안해. 이런 엄마라서 정말 미안해. 그렇게 그는 당당하게 부모의 합의를 얻어 연구에 필요한 실험 샘플을 확보해 나갔다. 그에겐 인간이면 당연히 있을 감정도 양심도 없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하면 내 연구가 결실을 맺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 그저 연구 결과를 향한 광적인 열의만 있었을 뿐. 그 결과 시설에선 열악한 위생 상태에 노출된 아이들이 고통받아야 했고, 냄새나. 한창 실험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간염이나 합병증에 의한 사망자가 속출했다. 어제 죽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사망자가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시설 내 환경을 정비하시는 편이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않나. 됐고, 간염 예방약의 효과에 대해서나 브리핑해. 그에게 있어 실험 결과 이외의 일은 그 어떤 가치도 없는 잡음과도 같았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새로운 간염 예방약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 간염 치료제 개발의 주역으로 성공을 거뒀다. 크루그먼 박사! 자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일세! 자네와 같은 연구원이라는 게 자랑스럽구만! 과찬이네. 하지만 시설의 관계자가 내부 사정을 고발한 일로 이 실험의 전무가 밝혀지게 되고 세간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 윌로우브룩 주립학교는 완전히 폐쇄된다. 이후 윌로우브룩 사건이라고 불린 이 인체 실험에서는 그 아이는 어때? 이미 죽었어. 피실험자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약 8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극악무도한 실험의 희생양이 되어 사망했다. 개중 살아남은 학생들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은 간염에 걸린 게 아니냐는 의심 속에 차별받거나 미안하지만 우리는 받아줄 수 없겠구나, 다른 시설의 전입을 거절당했다고 한다. 받아주는 시설을 찾아 전전하던 도중 간염이 발병해 사망한 아이도 있다고 한다. 죽으면 안 돼! 정신 차려! 시설 폐쇄 후
사망한 아이들의 수까지 합치면 그의 실험으로 희생된 아동의 수는 1000명이 넘는다. 의학회의 권위를 이용해 사람의 탈을 쓴 악마가 한 이 실험은 미국 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역대 가장 비윤리적인 의학 실험이라고 전해진다. 내 이름은 사타케 히로후미. 좋아, 이 블록은 리스트대로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나는 지금 도내 항만구역에 위치한 자사 소속 창고에 와 있다. 마츠모토! A3는 다 확인했어? 네, 확인 끝났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재고조사, 즉 재고 상품의 수량을 체크하기 위해서다. 올해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 작업을 할 때면 연말이 왔다는 걸 느낀다. 이 상품 올해는 작년보다 월등히 판매수가 증가했어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수입품이 인기를 얻은 덕분이지. 대놓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코로나 덕분에 우리 회사의 매출은 크게 늘었다. 동료 직원과 잡담을 하며 재고수를 확인하는 단조롭고 귀찮은 작업이 절반 정도 끝났을 무렵 왜 그래? 갑자기 마츠모토가 짧은 비명과 함께 사다리 위에서 중심을 잃고 휘청였다. 마츠모토! 다행히 흔들리는 사다리를 붙잡으며 나는 마츠모토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 위험했어. 마츠모토, 지금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여기 안쪽에 뭔가 있어서 그만. 그 안에? 그의 긴장한 듯한 모습에 나도 괜히 마른 침을 삼켰다. 그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 안쪽을 살펴보니 한 마리의 쥐가 얼굴을 내밀었다. 뭐야, 그냥 쥐잖아. 괜히 쫄았잖아, 이 녀석. 사람 놀래키기나 하고. 마츠모토는 그 쥐를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쥐는 마츠모토의 손을 물었다. 아야야! 어이, 괜찮은 거야? 빨리 치워버려! 이게? 에이! 뿌려쳐진 쥐는 하필이면 내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나는 서둘러 얼굴에서 쥐를 떼어냈다. 이 녀석! 뭔 먼지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야? 괜찮으십니까? 넌 괜찮아? 네, 장갑을 끼고 있었던 덕분에 피부가 살짝 까진 정도입니다. 작은 소동은 있었지만 재고조사는 무사히 끝났다. 그리고 2주 후의 일이었다. 어라, 오늘 왜 이러지? 나는 내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깼다. 몸이 좋지 않다. 이건 심각한 상태가 분명하다. 기침, 발열, 두통. 단순한 감기 증상 같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냥 병원에 가서 확인해봐야겠다. 회사에 병가를 내고 나는 옷을 껴입은 다음 병원으로 향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내가 자주 가는 병원으로 나는 다른 환자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뒷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니. 통의 선 보이시죠? 이빨대로 거기까지 침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걸로 코로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검사 후 잠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몸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왜 그러세요? 사타케 씨! 숨을 쉴 수가 없다. 뭔가 목을 막고 있는 듯한 기분이야. 이건 위험하다. 질식할 거야. 숨을 들이쉬고 싶어도 공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긴급 상황! 인공호흡기 준비해! 의사들이 이상 증상을 발견한 것 같았지만 나는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눈을 뜨자 침대 위였다. 선생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입에서 목까지 뭔가 이질감이 느껴졌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의사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잘 움직여지지 않아 말을 할 수 없었다. 사타케 씨, 여기는 국가감염증 센터입니다. 사타케 씨는 한타 바이러스 폐 증후군에 감염되셨습니다. 한타? 코로나가 아닌 거야? 한타 바이러스는 급격한 고열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내가 걸린 폐 증후군은 특히나 호흡 곤란을 일으켜 사망률이 50%에 이른다고도 했다.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원인은 바이러스에 의해 급격하게 폐에 물이 차서라는 것 같았다. 이건 뭐 코로나보다 훨씬 위험한 거잖아. 한타 바이러스는 부니아 바이러스과의 바이러스로 사타케 씨는 부니아 면역을 가지고 계신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전화 위복이라는 건가? 과거 부니아에 걸린 덕에
나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몸은 빠르게 회복됐고 나는 목에 넣었던 관을 뺄 수 있었다. 드디어 말을 할 수 있다. 살았다. 사타케 씨, 최근 쥐 같은 설치류 동물에게 물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창고에서 쥐가 얼굴로 떨어진 적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해외에서 수입 무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왜? 그게 아무래도 감염 오는 그 쥐인 것 같습니다. 한타 바이러스는 설치류를 매개로 하거든요. 몸속에 바이러스가 가득한지라 게다가 일본에는 한타 바이러스가 없기도 하고 그 쥐는 아마 다른 선적들과 함께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것 같습니다. 외국산 쥐라. 맞다. 그 쥐에 물린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제 동료예요. 뭐라고요? 그분도 바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마츠모토에게 서둘러 전화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회사에 물어봐도 며칠째 무단 결근했다는 말만 돌아왔다. 사타케, 마츠모토는 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대. 뭐? 이럴 수가.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회사 선배가 비상용 열쇠로 집주인과 같이 들어가서 발견했다고 했다. 목부터 가슴 사이를 얼마나 긁었는지 긁힌 상처가 심했다고 했다. 나처럼 호흡곤란이 와서 그대로. 그 후 나는 살아서 병원을 나왔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다. 마츠모토는 죽었는데 나만 살았다니. 아무리 이런저런 조건들이 달랐다고는 해도 운명의 신은 불공평하다. 나는 도저히 그를 이해할 수가 없다. 내 이름은 알리. 브라질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32살의 남자다. 브라질의 상파울루주. 이곳에서 나는 그토록 염원하던 내 가게를 열 수 있었다. 지난 10년 정말 힘들었지. 만 이걸로 나도 한 가게의 주인이 된다.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다. 최악의 치안을 자랑하는 브라질에서 살인은 일본의 50배, 강도는 400배 정도 발생한다. 그런 나라에서 빈곤층으로 태어난 나는 당연하게도 어둠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 나라에서 어둠의 길을 걷는다는 건 곧 갱 집단에 들어간다는 뜻이었다. 오빠, 나 배고파. 잠깐만 기다려봐. 오빠가 금방 돈 벌어올게. 먹고 살기 위해 어려서부터 마약을 팔았다. 그렇게 다 클 때까지도 갱 집단으로 활동하던 나였지만 내게도 인생의 전환점은 찾아왔다. 좋아합니다. 그건 바로 지금의 아내. 그녀와 만난 나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고, 원래 옷을 좋아하던 난 아내의 추천으로 옷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렇게 10년간 열심히 일했고 필사적으로 저축한 끝에 드디어 나만의 가게를 차리게 된 것이다. 종업원도 고용했다. 점장님, 이건 여기다 놓으면 될까요? 그래, 거기 괜찮다. 게다가 나는 조금 있으면 아빠가 된다. 더욱 열심히 저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야, 여기 꽤 괜찮은데? 어서 오세요. 어딘가 위험해 보이는 성인 남자 3명이 가게로 찾아왔다. 난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이 지역 갱 집단의 표식인 타투. 저건 저들이 단순한 뜨내기 정도가 아니라 정식 조직원이라는 뜻. 하지만 갱의 조직원도 평소 쇼핑을 할 테니 최대한 평소 손님을 대하듯 다가갔다. 하지만 이 모자 한번 써봐도 되죠? 그럼요.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움직이지 마. 이게 뭔지는 알지?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한번 보여줘? 이 녀석들 역시 강도였나?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내놔! 거기 비싸 보이는 목걸이도 남겨! 개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강도라니. 운도 없지. 하지만 총구를 마주하자 빨리 움직여! 쏜다! 살려주세요. 제발 목숨만은. 10년간 잠들어 있던 내 안의 폭력성이 깨어났다. 거기 너희들 그쯤 하지? 아? 이 자식이 움직이지 말랬지? 죽고 싶은 거야? 죽여줘? 총구를 마주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진짜 쏜다! 움직이지 마! 정말 쏠 각오가 있는지 정도는 보면 알 수 있었다. 상황은 역전되었고 난 그들을 위협했다. 지금 당장 간다면 그냥 보내주겠지만 쓸데없는 짓을 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어. 강도는 엄연한 중범죄.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누구라도 도망치고 싶어지는 법이다.
그렇게 3명 중 2명은 도망치려 했지만 우리가 우스워 보여? 어이! 진정해! 한 명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허둥대며 내게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이럴 수가! 빠르다! 초보자가 쏘는 권총은 아무리 거리가 가까워도 빗나가기 마련. 나는 냉정함을 유지한 채 그들을 향해 총을 켜놨다. 총격전의 결과 나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고 강도 3명은 전원 사망했다. 점장님 설마 살인 청부업자셨던 거예요? 아니, 3명 모두 정확히 머리를 맞췄으니 오해하는 것도 당연한가. 어찌저찌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난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점장님 어디 가시게요? 집에 조금 쉬어야겠어. 네? 곧 경찰이 올 텐데. 알아. 그래도 잠시만 혼자 있다 올게. 브라질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이상 각오는 했던 일이지만 저질러버렸어. 다른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브라질에서 이런 일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이다. 브라질은 미국보다 더한 총기 소유국으로 강도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강도들이 역으로 당하는 일도 종종 볼 수 있는데 며칠 전에도 약국에 든 강도가 깔끔하게 사살당했다. 그들은 사복 경관이었다. 아수라장과 같은 나라 브라질에서는 강도짓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총을 쥐어줌으로 범죄를 막아야 합니다! 라며 변호사 등 20개 직종 종사자들의 총기 휴대를 허용해 브라질 사회의 총기 사용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그 후 나는 경찰에 출두했다. 모처럼 마음을 다잡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이 사건이 세간에서는 좋은 의미로 화제가 되었다는 것. 용감하기만 하구만. 용서해줘라. 정당방위인데 무슨 죄가 있다는 거임? SNS상에 이런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받아들여야만 하겠지. 한 번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2번이라고 못할 리가 없지. 내 이름은 키토 조지. 괴식을 찾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고 있는 괴식 헌터다. 매일같이 비경과 괴식을 찾아 돌아다니는 나지만 이 일은 그 무엇보다도 건강이 자산이다. 요즘 너무 무리하긴 했지. 아무리 너라도 몸이 지치는 건 어쩔 수 없는걸? 당연히 건강에 무리가 오면 탐구를 향한 발걸음도 느려진다. 그런 이유로 오늘은 스태미나 보충을 목표로 한다. 물론 괴식 헌터로서 스태미나를 보충하는 방법 또한 괴식 섭취품이라는 마음으로 나는 지금 필리핀의 마닐라에 와 있다. 필리핀이라고 하면 무시무시한 삶은 달걀, 발롯이 기억에 생생하다. 부화 직전에 알을 삶아먹는 궁극의 비주얼을 자랑하는 괴식이었지. 하지만 필리핀의 괴식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마침 바로 앞에 식당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가 그걸 판매하는 곳인가? 정력 증진 및 스태미나 회복에 특효약이라는 요리가 존재한다는 바로 그곳. 수도 마닐라에 가게를 낸 만큼 가게 안은 세련되어 보였다. 이런 가게는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호불호가 없는 음식을 파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음식을 파는 게 맞는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메뉴를 본 순간 그런 내 걱정은 기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것까지 팔고 있다니 훌륭한걸. 이거라면 내가 찾는 그것도 있을 게 분명하다. 필리핀 괴식 축제도 이제 곧이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웨이트리스에게 음식을 주문했다. 수프 넘버 5에 타밀록이랑 이탁도 주세요. 이게 어떤 음식인지는 아시는 거죠? 일본 분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시켜버렸는걸? 지금부터 시작될 지옥 나들이가 기대돼서 미치겠군. 괴식에 대한 이해가 있는 가게를 알게 되어 나도 모르게 너무 들떴었나봐. 라며 되지도 않는 폼을 잡고 있다 보니 첫 번째 음식이 나왔다. 수프 넘버 5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여행의 목적인 스태미나 음식 수프 넘버 5다. 그냥 보면 조금 농도가 짙은 평범한 수프처럼 보이겠지만 이 재료라면 분명 정력에 좋을 거야. 그 재료라는 것은 바로 소의 생식기와 고환이다. 이건 19세기 후반 중국 이민에 의해 도입된 필리핀의 진미 중 하나로 소의 생식기는 남성에게 미약인 동시에 스태미나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필리핀 걸들이여 기다려라. 이 몸이 간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소의 불알이라면 미국에서도 먹어본 적이 있다. 이 정도에 이 몸이 기죽을 줄 알고. 맛은 색에 비해서는 마일드하지만 지독한 남자의 냄새. 냄새까지는 다 잡지 못한 탓인지 그 부분에 야생미 넘치는 스멜이 코를 찔렀고 맛이 없었다. 자, 그럼 내 괴식에 대한 지식이 맞다면 축제의 시작은 지금부터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타밀럭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이전 요리들과 달리 생물 요리였다. 이 요리는 배좀벌레 조개라고 불리는 괴생명체가 원재료다. 이것들은 물속에서 나무를 파고 들어가 그 안을 보금자리 삼는 탓에 물에 사는 흰개미라고도 불린다. 보기엔 역겹지만 역겨운 비주얼 때문에 이 몸이 젓가락질을 멈출 수는 없지. 잘 먹겠습니다. 깨작깨작 먹는 건 나와는 맞지 않는다. 소발을 먹는 것 마냥 흡입해주겠어. 식초와 고춧가루 그리고 양파로 마리네이드한 것 같았지만 짜고 시고 미끌미끌한 게 뭐야 이거. 역시는 역시라고나 할까? 맛은 없었다. 지금까지의 음식은 전부 맛은 없었지만 다행히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탕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군. 그렇다. 소 불알을 제치고 메인 이벤트 자리를 차지한 다크호스가 기다리고 있다. 눈앞에 나타난 순간부터 존재감 강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한 이 수상쩍은 고기. 이게 바로 필리핀의 마운틴 햄이라고 불리는 이탁이다. 소문대로 강렬한 냄새다. 이 요리의 특징은 코를 찌르는 악취. 원재료는 돼지지만 무슨 똥내 같은 냄새가 난다. 이탁은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를 훈연한 다음 흙으로 만든 병에 몇 주간 담아 숙성시켜서 완성시킨다. 이 악취는 발효 과정에서 구더기가 창궐할 만큼 고기 내부가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라고 한다. 믿고 싶지 않지만 고기 안쪽을 보니 구더기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잘 먹겠습니다. 하지만 난 카스 마르주도 정복한 남자. 이 정도 악취에 무릎 꿇을 순 없다. 입안에 넣는 순간 느껴지는 스모키한 염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는 악취가 밀려왔다. 지독해. 대단한 냄새다. 맛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는 둘째치고 냄새가 너무 역해서 현지인들에게 인기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찌저찌해서 그릇을 깨끗이 비운 나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가게를 나왔다. 스태미나를 회복하려고 왔는데 이건 생각지도 못한 혈전이었는걸. 하지만 후회는 없다. 괴식이 있는 곳이라면 가서 도전하는 것이 바로 괴식 헌터니까. 내 이름은 사토키누에. 한 기숙시설에서 일하고 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시설은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에 있다. 여기 사는 건 이제 좀 익숙해졌지만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빨래는 좀처럼 익숙해지질 않는구나.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은 15명 정도의 어린 소녀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어느 학교에 소속된 여자 기숙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시설은 그런 곳이 아니다. 오늘도 집에 가려는 애는 없는 건가? 여기에 있는 건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들 뿐이다. 내가 이 시설에서 일하게 된 것도 어느 야쿠자의 소개로 일하게 된 것이다. 사토, 내 돈을 돌려받을 때가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돈이... 사실 난 몇 년 전부터 막대한 부채를 껴안고 있다. 원인은 내 동생의 연대 보증인이 되었기 때문. 누나, 나 회사 다시 살리려면 이 돈 꼭 필요해. 내가 무슨 일 있어도 갚을게. 그러니까. 알았어. 알았으니까 약속 꼭 지켜야 해. 하지만 동생은 그날 이후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불쌍하긴. 너 동생 놈한테 배신당한 거야. 그럴 수가. 결국 동생의 빚은 고스란히 내가 갚게 되었다. 당시 미혼의 가정부였던 나에게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럼 몸이라도 팔아야지. 그것만큼은 제발! 울며 애원하는 나를 가엾게 생각한 것인지 그는 너 가정부라고 했지? 그럼 우리가 관리하는 기숙사에서 일할 생각 있냐? 뭐든 할게요! 입주 가정부 같은 개념이었지만 당시 코너에 몰린 나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기숙사를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건 처음이었지만 집안일을 한다는 점에서 보면 가정부와 크게 다를 건 없었다.
일단 해보자. 여기서 일하면서 빚을 갚는 거야. 그래, 좋은 마음가짐이다. 하지만 시설의 문을 연 순간 강렬한 썩은 내가 코를 찔렀다. 여긴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요? 가출한 여자애들 보호시설, 방황하는 어린 영혼들의 피난처랄까. 일반적인 곳은 아닐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의 말에 절로 입이 다물어졌다. 건물 안은 편의점에서 산 빈 도시락통과 다 마신 페트병들이 가득했고, 야쿠자 아저씨다. 오늘은 또 왜 온 건데? 딱 봐도 어려 보이는 여자아이들이 10명 정도 살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갈 곳이 없는 가출 청소년들이었다. 이 사람은 오늘부터 이곳 집안일을 담당할 가정부다. 안녕하세요. 사토키 이노에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그 아이들로부터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다. 기숙사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청소였다. 다른 의미로 대단하네. 바닥은 물론 천장까지 곰팡이가 쓴 화장실, 먹고 쌓아둔 식기가 가득한 부엌, 대소변이 묻어 굳어진 화장실. 아마도 이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청소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이런 곳에 있다가는 다들 병나겠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앞으로 내가 살 곳이기도 하고 해서 꼬박 이틀을 들여 사람이 살만한 상태로 만들었다.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사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았다. 오늘도 아무도 안 먹어줬구나. 식사를 준비해도 아무도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마치 내가 적이라도 된다는 듯이.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밤에 못 나가게 하고 SNS도 못하게 막아. 그리고 이틀에 한 번꼴로 부모한테 연락하게 하고. 네? 어째서죠? 경찰이 냄새 못 맡게 해야 할 거 아니야.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그 아이들은 남자들을 꿰는 꽃뱀 따위의 일에도 동원되고 있다고 했다. 그 아이들 입장에서 나는 자신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 하나. 저 아줌마 짜증나지 않아? 내 말이. 근데 야쿠자 아저씨 때문에 쫓아낼 수도 없잖아. 그런 내게 마음을 열어줄 리가 없었다. 그래도 난 꾹 참고 그녀들을 위해 노력했다. 난 이런 생각을 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저 아이들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마음 놓고 있었으면 그녀들의 사정을 듣고 내버려 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 중 한 명이 고열로 쓰러졌다. 예! 정신 차려! 더러워. 토범벅인 애를. 내가 온몸에 토사물을 묻힌 채 쓰러져 있는 여자아이를 부축하자 아이들의 리더격인 소녀가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순간 나도 더는 이성의 끈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뭐 하는 거야? 넌 지금 네 친구가 쓰러진 게 안 보이니? 눈물을 흘리며 혼을 내는 나를 보고는 그 아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나와 이곳 아이들 간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었고. 먹을만해? 네, 저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그녀들이 가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다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등 여기 일은 힘들어도 집이랑 비교하면 그나마 여기가 나아요. 그렇구나. 저마다의 무거운 가정사를 떠안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엄마, 저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 그러자 그녀들도 점차 날 엄마라고 불러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들은 몸을 팔고 있기 때문에 성병은 물론 임신 등의 여러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고. 저 아이들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니까요? 병원은 안 돼. 그럴 수가. 뱃속에 아기가 있단 말이에요. 야쿠자 아저씨를 설득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겨우 엄마! 나 집에 가기 싫어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 아이를 부모의 곁으로 보내주는 것뿐이었다. 임신한 아이를 돌려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네 동생 찾았다. 돈은 네 동생 놈한테 받을 테니 넌 이제 일에서 손 떼. 네? 갑작스럽게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다.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는 없어 어떻게 해서든 남아보려고 했지만 넌 그 애들을 지키려고 해서 안 돼. 그들에게 있어 나란 존재는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였다. 그날 밤 아이들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엄마가 떠난다니! 난 싫어! 여기 같이 있을 순 없는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 얘들아. 그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그 아이들과 마주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아이들 잘 지내고 있으려나? 하지만 난 오늘도 기도한다. 짧은 순간이지만 함께했던 내 가족에게 행복이 함께하길.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